자, 우리 이제 인하부중 역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 두 번째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짧고 핵심만 지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람교 성립부터 봐야 되겠죠. 자, 이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를 공부할 때 처음 봤던 지도가 요 지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살펴봤고 이 아라비아 반도가 갑자기 급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막 전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역로가 막혀버렸다라고 했죠. 무역로가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다른 무역로를 찾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를 이용하게 됐고, 그래서 이 아덴을 거쳐서 메카와 메디나를 이용해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그쵸,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이슬람교의 성리부터 보면 먼저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역로가 등장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귀족과 상인들이 어떤 무역의 이득을 가지고 갈등이 펼쳐져 있었죠. 그래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었다. 그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이 메카, 메디나 지역이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의 영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영웅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였고요. 무함마드 같은 경우는 저 이슬람교를 성립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알라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를 성립했고 그 이슬람교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쵸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가 알라신 앞에서 평등하고 알라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당연히 귀족이 아닌 일반 백성들,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반면에 귀족들 입장에서는 무함마드가 어떻을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무함마드를 싫어했겠죠. 그래서 무함마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귀족들과의 갈등을 피해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죠? 그쵸. 메카에서 메디나로 떠나게 되죠. 그 사건을 우린 뭐라고 불렀다? 그쵸. 헤지라라고 불렀다. 헤지라. 헤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떠나서 어, 다시 메디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 자기의 세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자신을 탄압했던 귀족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이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 제국을 탄생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슬람 제국이 크게 세 가지였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누구 아빠라 그랬죠? 선생님이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그랬잖아. 선생님 아들이 이름이 정우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 아빠다? 그쵸, 정우 아빠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슬람 제국의 순서. 첫 번째, 정통 칼리프. 두 번째, 우마이야. 세 번째, 아바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이 순서를 기억하신 다음에 각각의 제국의 특징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슬람 제국이 처음에 열렸던 시대로서 이름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칼리프라고 하는 음,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냐? 바로 이슬람의 최고, 이슬람의 최고 권력자이자 심지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쵸. 정치적으로도 권력자이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인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칼리프. 이 칼리프가 통치하는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먼저 그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있었던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정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갖고 있었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이슬람교를 전파시키는 거였죠. 근데 이들은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었어요.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들이 원했던 건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믿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강요에 의해서 종교를 믿게 하면 언젠간 분명히 이 종교를 그죠, 버릴 수도 있고 종교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이슬람교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슬람교를 자연스럽게 믿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슬람교로 바꾸면 어떻게 해줬어요? 세금을 감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쵸, 너도 나도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했고 그 이슬람교가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슬람 제국이 큰 영토 속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칼리프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누가 칼리프를 하냐를 두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누가 칼리프를 하냐? 즉, 칼리프라고 하는 거는 무함마드의 혈통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칼리프는 계속해서 무함마드 혈통의 무함마드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우마이야 왕조였습니다. 우마이야 가문이었습니다. 자, 우마이야 가문 애들은 칼리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무함마드의 후계자들만 칼리프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우마이야 왕조, 음, 즉 우마이야 가문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당하면서 칼리프 자리를 두고 이렇게 다툰 끝에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칼리프 자리를 두고 두 파로 나누어서 싸우게 되는데요. 하나는 시아파였고요. 하나는 수니파였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시아파는 어떤 계층의 애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애들이 형성하는 파였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시아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아요. 그쵸. 지금 무함마드의 혈통 애들이 칼리프를 해야 된다 라는 쪽이 시아파였고, 수니파는 그쵸,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어 라고 싸웠던 파였습니다. 이렇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눠져 싸우면서 결국엔 우마이야 계통 애들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칼리프를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도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수도는 다마스쿠스. 그다음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도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북부 아프리카. 우리 아까 비잔티움 제국 공격하면서 아프리카 북부 가져갔다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확장을 더 하고요. 유럽, 중앙아시아까지 이 세 개의 대륙을 거쳐서 우마이야 왕조가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었다. 자,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가장 실수했던 게 바로 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차별 정책. 어떤 차별이었냐면 아랍인들을 우대해줬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비아랍인들을 차별했다. 이슬람교를 믿는 건 다 똑같지만 아랍인 출신이 이슬람을 믿는 것과 비아랍인 출신이 이슬람을 믿는 것을 차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차별 정책으로 당연히 불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에게.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 자, 아바스 왕조는 우리가 이미 당나라 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쵸? 탈라스 전투로 당나라와 전투를 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전에 중국사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바스 왕조의 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죠? 바그다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도시였죠. 바그다드 국제 도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아바스 왕조의 어떤 수도로서 바그다드가 활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는 우마이야 왕조가 펼쳤던 차별 정책에 이제 그쵸, 반성, 교훈을 한 이후에 교훈을 얻고 차별 정책을 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요. 모든 신도는 알라신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했던
무함마드의 어떤 기본 대원칙을 지키고자 차별 정책을 폐지했고요. 더 나아가서 아랍인이 아니었던 이슬람 교도들, 아까 차별받았던 비아랍인들에게도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에서 바그다드도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바스 왕조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아바스 왕조에서는 당연히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긴 했지만 이 우마이야 왕조의 자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후우마이야였어요. 후우마 잠깐 자 후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후우마이야 왕조 세력이 또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요. 아까 아프리카 북부까지 차지했는데 거기서 이제 파티마 왕조도 생기면서 점점 이슬람 세력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세력이 점점 축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 세력들이 칼리프 아까 우리 정치자 종교적 지도자라고 얘기했었던 이 칼리프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아바스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이슬람교의 성립 과정에서의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는 헤지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왕조의 흐름,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는 정우 아빠 순서 잘 기억하시고 각 시대별 수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시대별 각 왕조별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슬람의 문화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의 문화. 자, 이슬람의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이슬람 사회 봤었는데요. 이슬람 사회는 먼저 우리가 뭘 설명했었냐면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쿠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쿠란. 쿠란의 특징이 뭐였죠?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쿠란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슬람어를 습득을 해야만, 아랍어를 습득해야만 이슬람교 경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쿠란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 하디스도 배웠습니다. 하디스. 자, 하디스와 쿠란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그쵸. 쿠란 같은 경우는 알라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알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한 게 쿠란이었고요. 하디스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든지 말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교에서 지켜야 될 5가지 원칙 같은 것도 교과서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그렇죠. 일단 우리가 메카를 향해서 항상 이제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루에 5번 이상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러려면 메카의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달한 게 천문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살면서 이슬람교를 믿으면 꼭 한 번은 성지를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쵸. 성지를 갔다 오려면 지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리학이 발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슬람 경제입니다. 경제. 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큰 영토 속에서 다양한 동서 무역로를 활용한 그죠? 무역을 해 나갔었죠. 이슬람의 경제는 먼저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이런 통로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라스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한 동서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당나라로부터 승리를 하면서 당이 갖고 있었던 비단길의 동서무역로를 이제 아바스 왕조가 차지하면서 그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무역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그다드였죠. 바그다드 별표 치시고 세계의 시장이라고도 불렸던 바그다드. 이 바그다드에서 다양한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그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유럽과 아시아에서 금이나 노예 같은 거 거래하기도 했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쵸,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또 그쵸, 어음이라든지 수표 이런 것들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경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 문화 정리해 볼게요. 이슬람의 문화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양성이었죠. 다양성. 우리 이 문화를 한마디로 한번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는 다양성 문화이다. 다양성. 자, 그 다양성을 나타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였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뭐였습니까? 그죠? 다양한 나라에 있는 그 민담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찬한 거였죠. 여러 가지 설화들을 모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존재하는 민담이나 설화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었다. 굉장히 다양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양식 같은 거는 모스크가 발달했습니다. 모스크. 자, 모스크라는 게 뭐였습니까? 돔 위에 뾰족한 탑이 있는 이렇게 돔이 있고 돔 위에 뾰족한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게 모스크 양식이었죠. 모스크에서 돔이 표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그저 돔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알라딘이 주장했던 평등한 모습을 건축에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 돔 안으로 들어가서 모스크 양식이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양식이 있었죠? 그쵸? 아라베스크 양식도 있었다. 라는 거. 돔 같은 경우는 겉모습을 나타내는 거였고, 아라베스크 양식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스크 내부의 어떤 무늬, 이 양식을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자연과학의 발달이죠. 자연과학. 자연과학이 발달했던 다양한 사례는 일단, 그쵸. 인도에서 숫자 0을, 그쵸. 0을 받아들이면서, 그쵸. 받아들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숫자가 발달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이 발달한 이유는 연금술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화학이 발달했다라는 거, 연금술을 연구하면서 화학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리학과 천문학 이런 것들도 어떤 이슬람교의 종교적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메카의 방향을 알아내거나 성지순례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발달했던 여러 가지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의학의 발달이었습니다. 의학의 발달. 자, 의학의 발달은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시나, 이븐 시나가 쓴 의학 전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그다드에 세워진 다양한 병원에서 이 병원 내부에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세분화된 여러 가지 과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도 의학의 발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도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슬람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슬람의 여러 가지 성립, 그 다음에 형성, 확산, 문화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한 거 기억하시면서 시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유럽에 대한 정리를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